안녕하세요. 한밤중의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인간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은 공포와 미스터리가 지형져 있는 섬뜩한 이야기의 세계입니다. 오늘 밤 차가운 달빛이 질게 드리워진 그림자에 비추어질 때 모든 빛을 기로하고 저와 함께 저 너머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그림자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두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었나요? 내가 다니던 학교는 서울 변두리에 살짝하게 위치한 고등학교였다. 등교시에는 약 15분에서 20분간 지루한 오르막길을 올라야 했고 학교 건물 뒤편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 하나 떡하니 거치고 있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면 오르막길을 생략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 벨키를 사야 했던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삼아 그 길을 다녔고 조달 정도 지나자 등굣길은 가벼운 운동거리도 안 되었다. 그러다가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D라는 친구와 점점 친해졌고 처음으로 함께 집에 가던 날 그 친구 덕분에 새로운 통학로를 알게 되었다. 학교 건물 뒤편으로 나 있는 산길을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5분 정도만 가면 자로버스 정류장이 남아서 훨씬 빠른 길이었다. 더구나 그곳은 학생부 선생님들이나 선도부들이 지키고 있지 않아서 독장 근량, 주발 근량 등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결정적 이점도 있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빠르다는 이점이 있던 만큼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학교 건물 뒤쪽의 운동장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절벽과 맞닿아 있었고 절벽 쪽으로 철조망이 쳐있긴 했지만 거의 있으나 마나한 소름하고 녹슨 철조망이었다. 게다가 그 길가에 철조망을 쳐놓기 전에는 사람 여럿이 실족하여 떨어져 죽기도 했던 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나는 당시 그런 얘기를 학생들이 그곳으로 통학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꾸며낸 얘기로 믿었다. 내가 지켜 여러 차례 다녀본 결과 술을 먹은 게 아니라면 제정신으로 똑바로 걷기만 해도 딱히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절벽 외에도 그 산길이 쉽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 왠지 너를 음산한 기운이 있어서였다. 학교 뒷산에는 동네 아저씨들이 만들어 놓은 투견장이 있었는데 낮에 할 일 없는 아저씨들이 돈을 벌고 개싸움을 붙이던 그 투견장과 절벽 산길은 불과 2~30m 거리였다. 가끔 일찍 끝나는 날은 사납게 울부짖는 개소리와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시간에는 나뭇잎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인 적막한 길이었는데 어느 날 투견장을 직접 보고 온 길로는 그 바람 소리에 피비린내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처절한 개의 물음소리가 참첨처럼 들리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친구 D와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친구 D는 입학할 때부터 그 길로 다녔고 나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있던 5월부터 그 친구와 함께 다녔다. 그리고 산길로 다니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을 무렵 여름방학을 맞았다. 장학은 아주 짧았고 2학기가 시작되고 3달 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드디어 1학년들도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한 것이다. 원래 2학년이 되어야 실시하던 야간 자율학습과 스터디 그룹을 그 해부터는 1학년 2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다행인 것은 자율학습이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었다는 점. 원치 않는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당시 음악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부에 열중하였던 모범생이었으므로 스터디 그룹과 야간 자율학습을 모두 신청했고 친구 B는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1학기 내내 이어져 오던 우리들의 절벽 산길 동반학교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5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면 6시 반부터 8시까지 스터디 그룹, 그리고 단 11시 반까지 야간 자율학습이었다. 그 시간까지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집이 바로 근처인 아이들이었는데 나는 민내 두석이 있었으므로 막차 시간인 11시 45분까지는 시간이 매우 넉넉했다.
드디어 야간 자율학습 첫날이 끝나고 나는 여유있게 운동장을 뒤로 돌아 산길로 향했다. 그러나 산에 가는 산길을 너무 우습게 보았던가. 저녁에로 그 길을 이용하는 주인들이 있어서 철조망 전들건들 개결등을 켜놓은 게 있긴 했지만 불빛이 너무 위에 달려있어 길 아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혼자 어두운 산길을 가자니 조금 무섭기도 했다. 그때까지의 나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 철저한 교물론자였기에 귀신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봄도 불고 있는 깡패들이나 이상한 사람을 만날까봐 무서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고 나는 거스를 놓칠까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걸 눈 딱 감고 아니 좀 크게 뜨고 가는 나야. 5분만 가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마음먹은 나는 첫 발을 내렸고 산길로 접어들었다.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길이 잘 보였다. 두 번째, 세 번째 개결등부터는 철조망 아래로 좀 더 낮게 달려있어 길을 더욱 잘 비추고 있었다. 게다가 1학기와 2학기 초까지 몇 달 동안 다녔던 길이라서 비록 잠길이었지만 나무뿌리나 뾰족한 돌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기에 익숙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가끔씩 오웅오웅하는 바람소리와 수삭수삭거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산길을 3분의 2쯤 내려왔을 무렵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옆에 버튼을 눌러 노란색 불이 켜지는 디지털 손목시계. 그때 시각은 11시 40분. 벌써 한참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그때의 시각을 정확히 기억한다. 이 정도면 거의 딱 맞게 낙차를 탈 수 있겠네. 이러한 생각을 하며 고개를 들고 앞쪽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 그 자리에 얼음처럼 두덕거렸다. 내 앞쪽으로 약 10m 되는 거리에 조그만 여자아이 한 명이 서 있었다. 8, 9살쯤 되어 보였고 백열등 불빛 그쪽에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고 있는 상의와 하의는 톡톡히 보였다. 그때는 9월 절순이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고 비록 밤이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더웠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밝은 분홍색 옷복 커트를 끝까지 다 채운 채 입고 있었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여자아이의 그쪽을 보았다. 길에 따라오는 부모님이 계실까 했어였다. 시간은 밤 11시 40분. 이 산길을 여자아이가 혼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설령 부모님이 함께 있더라도 왜 이 늦은 밤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험한 길을 간단 말인가.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여자아이는 점점 더 내 앞으로 다가왔다. 잠시 어린 여자아이였을 뿐인데 난 대체 왜 그렇게 소름 끼쳤을까? 5m 정도 앞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아이의 뒤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극도의 공포로 인해 내 온몸의 털은 모두 곤두섰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목 안에서는 끄끄거리는 소리가 날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곳에 서서 점점 더 그 여자애가 가까이 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앞까지 왔을 때 또렷하게 보이는 그 여자애의 얼굴을 보고서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핏대 없는 얼굴에 뻣뻣한 긴 머리,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큰 방에 뭔가 다른 더보이 같은 게 있었다. 반팔 교복을 입고 있던 내 오른쪽 팔꿈치를 스쳐가는 뻣뻣한 털코트의 감촉을 느끼고서 나는 반사적으로 으악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크게 펄쩍 뛰었다. 그리고 그때 내 얼굴 앞으로 다가온 곳은 철조망의 날카로운 부분. 나는 코와 뺨이 철조망에 긁혀 찢어지는 느낌을 느끼고 그제야 정신을 번쩍 들어 눈을 커다랗게 떴을 때 내가 가파른 절벽에 아슬아슬 쳐져 있는 철조망을 두둥켜 안고 있음을 알았다. 아직도 두 반에는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나는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 그 여자애가 지나간 방향을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그저 컴컴한 산길이 누런 개결든 불빛을 관사하고 있을 뿐. 불과 몇 초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여자아이는 감쪽같이 그 길 위에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빨리 이 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다행히 감각이 없던 두 발이 그때부터 움직여졌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험한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저 앞 산 아래 동네에 불빛이 보였고 이제 살았다는 감도감 때문이었을까. 쪽팔리지만 내 눈에선 웬일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거의 실성한 듯한 상태에서 버스를 탔고 집으로 가는 내내 퉁퉁거리는 가슴이 진정이 들지 않았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잠을 못 잤고 새벽까지 반에 불을 켜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로 밤을 지샜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비와 마주쳤다. 내 얼굴에는 단창고가 3개 붙어 있었고 비는 그 이유를 보였다. 나는 어젯밤에 겪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다. 비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친구였다. 그는 내 말을 다 뒤져주었다. 그 후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갔다. 나는 그 기간 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서 다른 아이들과 섞여 정문으로 내려봤다. 도저히 그 길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는 숨이 턱에 차올 만큼 전력 질주로 내리막길로 옥턴 안에 뛰어내려가 버스 막차를 탔다. 그날 밤에 내가 본 것을 떠올릴 때마다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 B는 내게 야간 자율학습을 그만둘 것을 권했다. 그때 나는 B만큼 순수하지 못해서 친구에게 결코 약해 보이기 싫은 마음에 오기를 부리고 꿋꿋이 야간 자율학습을 계속했다. 그러자 얼마 안 써 결국 B가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했다. B가 그때까지 자율학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님의 반대였는데 이번엔 강력하게 주장해서 쟁취해냈다고 자랑하듯 말했었지. 아무튼 그렇게 다시 B와 나의 동반학교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산길로는 가지 않았다. B는 한동안 자율학습이 끝나고 정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그 지루한 내리막길을 나와 같이 뛰어주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10월 말이 됐을 무렵 나는 어느 정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났고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길 B와 함께 오랜만에 그 산길을 찾았다. 산길 입구에 다다르자 다시 한번 그날 밤의 충격적인 형상이 기억에 났지만 옆에 든든한 친구 B가 있었기에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발걸음을 내디뎠다. B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나머지 실족할까봐 나를 산 쪽으로 세웠고 자기가 절벽 쪽으로 걸었다. 그 산길은 굉장히 좁아서 2명이 나란히 서서 걸으면 남는 공간이 별로 없었다. 다행히 그날 밤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뒤로는 며칠에 한 번씩은 산길로 내려봤다. 그리고 2학년이 되고부터는 학교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으므로 산길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그 산길에 대한 공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 것은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겨울이었다. 정식 동창회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애들끼리 전화 연락을 주고받아 고등학교 교정에서 만났다. 아쉽게도 B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졸업하고서 처음으로 찾은 학교였기에 여기저기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달라질 곳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 바로 옆에는 같은 재단의 전학대학교가 군사를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 군사의 여파로 산의 절벽이 많이 깎여 있었고 산길로 내려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 친구들과 학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던 채 내가 그 여자아이 귀신의 얘기를 했더니 애들은 코웃음을 치며 뻥치지 않라고 욕을 했다. 당연했겠지만 그런데 그중 한 놈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진짜냐고 물었다. 그래서 뻥이든 진짜든 지금 와서는 별 상관없다고 말했더니 그놈은 잠깐 무언가 생각하는 듯 중얼거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걔를 어렸을 때부터 학교 바로 앞에 살던 애였는데
자기가 고등학교에 입학 전에 들었던 사건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2년 전쯤에 상처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이론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